삼국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죠? 근데 누가 삼국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국지 알아? 유비, 제갈량, 조조, 관우? 여기까지. 단순하게 인물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할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삼국지를 유려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최태성 작가의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태성 작가의 최소한의 삼국지를 읽고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지금 인문 분야에 1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보문고 전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이제 머물고 있을 정도로 신간인데도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 이 책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강한가 분석을 해봤더니 삼국지 어렵습니다. 삼국지는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일단 쉽다라는 개념은 왜 생겨났냐? 일단 우리가 되게 쉽게 접했습니다. 삼국지 하면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5명, 6명 정도는 누구나 쉽게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다음 전개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쉬우면서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지를 이문열 삼국지, 그리고 만화 삼국지, 그 다음에 김홍신 삼국지, 이걸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원래 삼국지는 실제 있었던 어떤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나관중이라는 중국 작가가, 되게 오래된 작가죠. 거의 1300년대 사람이니까 한 700년 이상 된 그 나관중 작가가 지은 삼국지 연의라는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팩트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 되겠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대부분은 다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방대한 양, 몇십 년에 걸친 그 이야기들을 삼국지에 담아서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태성 작가는 그러한 시장을 공략을 한 거죠. 굉장히 사람들이 쉬우면서도 어려워하는 이 삼국지를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해서 최소한의 삼국지라고 이렇게 책을 지었고요. 어떻게 보면 특강, 강의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를 이문열이나 김홍신 작가처럼 그냥 평역을 한 게 아니라 요 한 권의 정수들을 그대로 줄거리식으로 담아내면서 주요 사건들을 짚어가고 자신의 어떤 역사적인 평가까지 곁들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먼저 최태성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사를 가장 대중적으로 번역해낸 역사 커뮤니케이터이자 시험용의 역사가 아니라 삶의 맥락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강사이자 작가입니다.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오랫동안 EBS 한국사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큰별쌤이라는 별칭으로 또 불리우기까지 합니다. 이 큰별쌤은 역사를 밝히는 큰 별이라는 의미와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 같은 존재,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만들어진 별명인데요. 단순하게 점수를 올려주는 강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선생님이다 라는 그런 평이죠. 사실 역사 강사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전한길, 요새는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전한길, 지금 강사는 관뒀다라고 하니까 전한길 전 강사와 그리고 설민석 씨도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최태성 작가 같은 경우는 논란이 없이 아주 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강사뿐만 아니라 지금은 방송인으로서도 맹활약하면서 어떤 역사 인식들을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너무 쉬워요. 저는 삼국지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정도 읽었거든요. 거의 이문열 삼국지를 진짜 많이 읽었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김홍신 삼국지도 읽었었고, 만화로 보는 삼국지도 읽었었고. 그런데 제가 삼국지는 그래도 꽤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읽어보니까 요 페이지가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이 비교적 짧은 분량 안에 이것들을 다 녹여넣는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고요. 이 책은 총 4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최태성 작가가 삼국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전쟁, 대전이라고 불리죠.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가지 전쟁이 각각 하나의 챕터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제갈량의 북벌과 진나라의 삼국통일, 이걸로 해서 총 4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즉 전쟁 세계로 힘의 어떤 균형과 힘의 이동을 이해를 시키고 마지막에 딱 마무리를 짓는 그런 깔끔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삼국지의 전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벽대전은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벽대전 말고 나머지 두 개는 뭐야? 이거 선뜻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적벽대전이 처음 나온 전쟁은 아니고요. 대전 중에서 물론 수많은 전쟁이 있었겠지만 딱 대전 세계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적벽대전은 가운데 두 번째 있던 이제 전쟁이고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원 결의 후에 동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연합군들이 이제 모여서 동탁과 이제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웅할거의 시대가 펼쳐지고 조조가 처음에 막 되게 힘을 좀 못 쓰다가 이제 조조가 한나라의 황제의 자리를 거의 대신할 위치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조조가 승리를 거뒀던 전쟁이 바로 관도대전이고 원소하고의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중원의 주인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큰 두 군벌이었던 조조와 원소하고의 대결에서 조조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조조가 한나라의 황제를 자기 이제 손 아래 두면서 전 중원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던, 물론 뭐 이 관도대전 이후에 원소가 바로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조조가 대세를 굳히게 되고 숨어 지냈던 전국의 인재들이 조조가 있는 허창으로 모여들면서 조조의 패권이 시작된 전쟁이 바로 이 관도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전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적벽대전.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적벽대전이 이제 바로 두 번째 대전인데요. 적벽대전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스토리가 바로 삼고초려죠. 유비가 제갈량을 본인의 뭐 어떻게 따지면 이제 참모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편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삼고초려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요 적벽대전이죠. 제갈량은 나오면서부터 천하 삼분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 그리고 조조, 그리고 이제 강동에 있는 손권, 이 세 그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를 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조조를 이제 없애는, 그게 바로 제갈량의 목표였는데요. 강동에 있는 이제 손권과 연합을 해서 그 조조군을 일단 무찌르기 위한 그 전투가 바로 적벽대전이었죠. 조조가 남하하게 되고 유비와 손권이 연합을 하면서 특히 화공, 그러니까 불을 통한 그 제갈량의 어떤 지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고 아주 깔끔하고 훌륭하게 그려졌던, 그리고 그 안에서 손권의 최고 지략가이자 대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유하고 제갈량하고의 그 약간의 그 머리싸움도 굉장히 백미였고요. 이 적벽대전을 통해서 조조군이 크게 참패를 하면서 유비, 그리고 손권, 그리고 조조, 이렇게 천하 삼분지계가 제갈량이 처음에 머리에 그렸던 그 모습이 형태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전이 바로 이릉대전입니다. 이 이릉대전은 왜 발발하게 됐냐면요. 이제 손권이 형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방전을 펼치다가 결국 관우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관우라는 그 유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 장수를 죽이게 되자 자기의 의형제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촉한을 세운 다음에 황제가 된 이후에 복수하기 위해서 손권이 있는 강동 지역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투는 이제 손권이 유비를 막아내고 승리를 한 걸로 끝이 났고요. 이 전투를 통해서 조조에 대항하기 위한 유비와 손권의 그 동맹이 붕괴가 됐고 총나라와 오나라의 경계가 확정이 되었으며 천하 삼분지계에 대한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 세 전투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삼국지를 볼 때 막 연도 외우고 사람 외우고 요게 아니라 힘의 균형과 이런 이동, 동맹, 견제 이런 거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더 확실하게 삼국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제갈량의 출사표가 나오게 되죠. 조조의 위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북벌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오장원의 별이 된, 즉 제갈량이 이제 죽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위나라도 조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조비가 죽고 그 다음에 조조의 최고 부하였던 사마이의 이제 그 손자인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면서 이 천하 삼분지계는 깨지고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삼국지입니다. 이 책은 읽으면 줄거리 묘사도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책 하나만 읽으면 그래도 삼국지를 쑥 읽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단순하게 줄거리 요약에 그친 게 아니라 시대 배경과 인물 심리를 철저하게 설명하고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한자어를 현대어로 풀어 써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런 방식을 설정했습니다. 즉 이 책의 본질은 삼국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있어서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인물들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 속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지혜, 통찰, 처세, 품격,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국지를 단순하게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인간학, 뭐 리더십 케이스북으로, 뭐 실제로 삼국지가 그렇게 많이 읽힌다고 하지만 그거를 더 전면에 내세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해라고 하잖아요. 뭐 저도 저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나름 학창 시절에 그래도 뭐 전교 1등도 해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공부 머리가 있는 편인데, 공부랑 그런 것 같아요. 우직하게 외우는 방법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일단 그거보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스토리 맥락으로 그려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왜가 납득이 되면 사실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삼국지도 단순하게 인물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비가 왜 이랬을까? 조조가 왜 이랬을까? 이 전투는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면 정말 스토리가 쉽게 이어지게 되고,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굵직한 케이스가 삼국지에선 바로 이 세 가지,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 세 개다라고 이 최태성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삼국지 연의, 그러니까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사보다는 약간 소설적인 게 더 가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여포와 동탁 사이에 균열을 일으켰던 초선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초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그거에 대한 설명도 써 있고요. 이 책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일단 장점은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췄어요. 한자어 장벽을 낮추고 그 이문열, 김홍신 10권짜리 만화 삼국지 60권짜리 이러한 아주 방대한 내용을 요 350페이지 정도 되는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죠. 또 중간중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고사성어나 혹은 관용 표현들, 삼국지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륵이잖아요, 계륵. 요런 단어들에 대한, 요 계륵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그 사자성어나 혹은 관용어구에 대한 설명들도 써 있어서 실전에 적용하기에 참 좋은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최태성 작가답게 몰입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 읽는데 거의 한 이틀? 2, 3일 일하면서 읽었는데도 2, 3일 만에 읽었거든요. 그 정도로 몰입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술술 잘 읽힌다는 게 장점인데, 뭐 단점으로 본다면, 단점이라기보다 약간 한계가 될 수 있겠죠. 전 인물, 전 사건의 디테일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삼국지 읽었을 때, 10권짜리 읽었을 때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 있잖아요, 이름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장수, 위나라의 장수, 총나라의 장수, 요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그 정도로 이제 그냥 한번 나오고 지나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디테일에 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단점이라기보단. 그 다음에 깊은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10권짜리를 한 권에 압축했다 보면 당연히 깊은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뭐 쟁점이라든지 논쟁거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가볍게 삼국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은 삼국지를 처음 읽어보기 전에 한번 어떤 건지 엿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내가 삼국지를 10권짜리 힘들게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비였다면, 내가 조조였다면, 내가 관우였다면, 내가 그 입장이었었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요런 한번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읽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가 읽었을 때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8페이지 머릿말 프롤로그 부분인데요. 그 대결 구도의 키워드는 절제예요. 존댓말로 써 있습니다. 이 영웅 대서사시는 절제하는 자와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대결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우가 죽게 된 것도 오만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죽게 된 거고, 조조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가 물러날 때와 나가설 때를 아는 그 절제의 미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절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읽으시면 너무나 술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40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진궁하고 조조, 그러니까 조조가 여백사의 가족들을 잘못 오해해서 죽인 다음에 이제 진궁하고 도망갈 때 한 말인데, 내가 천하를 버릴지라도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소라는 요 한 문장,
뭐 실제로 조조가 이 말을 했는지 제가 정사까지는 읽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 말이 이제 조조의 성격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이거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요거 이 말만 해도 뭔지 아시죠? 네. 동탁의 이제 일당들과 그 연합군이 싸울 때 사실 그 유비 관우 장비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유비는 뭐 돗자리 짜던 그런 사람으로 그냥 황실의 후예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관우 장비는 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 이제 동탁에게 지자 요 관우가 나와가지고 아마 화웅하고의 전투였었을 거예요. 화웅. 그 화웅에게 이제 많은 연합군의 유명한 장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자 지자 이제 관우가 자신이 등장하면서 다들 관우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멋있게 관우가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한 다음에 이제 이겼던 이 장면을 통해서 아마 유비 관우 장비 요 세 사람이 그래도 전면에 좀 등장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297페이지인데요. 요건 이제 최태성 작가의 그 평가입니다. 삼국지의 대표적인 영웅이자 도원결의를 맺은 의형제의 둘째 관우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주도 송권에게 빼앗기고 조조도 처단하지 못한 채로요. 관우가 그 자신의 죽음을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자신의 힘만 믿고 나섰다가 이를 그르치고야 말았잖아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지금까지 이룬 성공을 모두 무너뜨릴 일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던 관우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맞이한 것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힘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삼국지가 이러한 절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쓰인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돌이켜보면 관우뿐만 아니라 많은 인물의 죽음이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벌어졌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진짜 절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우가 조금만 참았으면 절제했으면 죽지 않았었고 그렇다면 유비를 포함해 이제 총나라는 굉장히 힘이 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천하삼분지계가 깨지지 않는 제갈량의 꿈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관우의 이런 절제하지 못함도 되게 아쉽게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나 자신과의 대화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인물들의 선택의 대가는 뭐였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정말 이게 거의 한 1800년, 19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국지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 흐름이 보이면 삼국지는 평생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교양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들려주신 우리 또 최태성 작가의 이 최소한의 삼국지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 삼국지 읽으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군지 한번 남겨주시면 나중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글알슛 안녕.